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수식어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수식어 공부 이제 강의 준비하기에 앞서 좀 고민이 있었어요. 어떤 고민이냐면, 얼만큼 세부적으로 설명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하게 개념이랑 종류랑 몇 가지 사례를 보여주고 끝낼 것이냐. 아니면 이 관형사랑 부사를 좀 구분하는 것까지 할 것이냐. 아니면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해보지 못했던 조금 깊이 있는 것까지 같이 다룰 것이냐를 고민했었는데 선생님 결론은 후자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제 수능이라는 시험 자체가 특징이 어떠냐면 단순하게 한 개념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개념을 물어볼 때가 많아요. 그리고 또 보통 보기에서 세부적인 정보를 주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그 정보에 의거해서 문제를 풀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물론 어떤 학생들한테는 그게 타당한 방법일 수 있어요. 근데 그 학생들의 숫자는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냥 머리가 타고난 친구들 있죠. 그냥 보기를 보면 자연스럽게 쏙쏙쏙 분석이 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에게는 사실은 이렇게 자세한 설명은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보통의 학생들은 사실 본인이 한 번도 배우지 않은 것을 보면은 부담스러워하고 겁을 내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세한 내용을 다루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기를 분석을 할 때, 아, 그래, 이거 한 번 배운 적이 있었어. 맞아. 이런 거를 분석할 때 이런 것을 주의하라고 했지, 이런 정도의 기억을 새겨주기 위해서 자세하게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자세한 내용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암기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이 이거는 중요한 거니까 암기하세요라는 건 꼭 외워야 되지만 나머지 것들은요, 같이 사례 분석하면서 아, 그렇구나 라고 이해해주는 정도만으로도 나중에 문제 풀 때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어쨌든 본격적으로 수식어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식어이라는 것은요, 정의는 이래요. 뒤에 오는 말을요, 수식하거나 한정하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좀 수식이라는 말이랑 한정이라는 말을 좀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고 싶어요. 자, 그래서 수식이라는 건 과연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수식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말을 덧붙여서 의미를 분명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을 덧붙여서 의미를 분명하게 하는 건데 사례를 보면 이렇습니다. 그녀는 정말 아름다워. 이게 없을 때는 보세요. 그녀는 아름다워져. 어색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말을 붙이면 아름다워의 의미가 훨씬 또렷해지죠. 이런 식으로 말을 덧붙였을 때 수식한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럼 한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한정은 대상이 가진 의미 범주를 제한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예전에 파생어 부분 들어갔을 때 접두사의 개념을 설명할 때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오늘 새 우산을 샀어. 여기서 새라는 말을 빼잖아요. 그러면요, 이 우산이 가지는 의미의 범주가 굉장히 넓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새 우산일 수도 있지만 중고일 수도 있죠. 접는 우산일 수도 있고 긴 우산일 수도 있고요. 혹은 뭐 좀 빨간 걸 수도 있고 파란 걸 수도 있죠. 그런데 새라는 말을 붙이는 순간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 유일하게 새라는 거에만 집중되면서 나머지 의미가 사라지는 효과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한정도 수식어의 범주에 집어넣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뭘 볼 거냐? 관형사랑 부사의 정의를 볼 건데요. 관형사라는 것은 체언 앞에서 그 체언의 뜻을 분명하게 하거나 한정하는 말입니다. 즉 관형사는 무조건 체언만 수식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부사는요, 주로 용언 앞에서 그 뜻을 분명하게 한다고 했죠. 자,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볼 말이 이 말이에요. 주로라는 말입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요, 참 손도 참 삐뚤게 긁죠, 그죠? 자, 이 부사는요, 용언만 꾸미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꾸밀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주로 하는 기능이 용언이기 때문에, 용언을 꾸미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선생님이 써놓은 겁니다. 예시를 보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볼 거예요. 자, 봄이 되어서 새 학기가 되었다. 그 다음에 옷장에 온통 헌옷밖에 들어있지 않다. 여기서 선생님이 밑줄에 놓은 새랑 헛은요, 뒤에 새랑 헌은 뒤에 학기, 옷이라는 명사를 꾸미고 있죠. 얘는 명사나 대명사, 수사 외에는 다른 것들을 도저히 꾸밀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음 보겠습니다. 그녀는 아주 아름답다. 그 다음에 그는 빨리 달린다. 이렇게 하면요, 아주랑 빨리는 아름답다와 달린다와 같은 용언을 수식하고 있죠. 그런데 아주 새 차를 뽑았네 해서, 자, 여기 밑줄이 잘못됐네요. 새가 아니라 아주 여기에 밑줄을 해야겠죠? 그죠? 요 아주라는 것이 분명히 부사란 말입니다. 여기 지금 똑같은 형태가 있잖아요. 그런데 요 아주는 차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 새라는 관형사를 꾸미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학생은 정말 열심히 공부한다. 열심히가 공부한다라는 동사를 꾸미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도 사실은 부사예요. 그런데 정말은 열심히라는 부사를 꾸미고 있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은 바로 너야. 그 사랑은 바로 너야. 오직 너뿐이라고. 그럼 여기서 바로랑 오직이 지금요 너라는 대명사를 꾸미고 있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부사는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의 부사들은 체언도 꾸밀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과연 네가 여자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과연이란 말이 문장 전체를 꾸며줍니다. 근데 이 설명을 하면 학생들이 질문을 해요. 에이 선생님, 과연이 문장 전체를 꾸미는지 어떻게 알아요? 자, 이렇게 물어보는데 각각 쪼개서 한번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보세요. 과연 네가? 과연 여자친구를? 과연 사귈 수 있을까? 이렇게 보면은 다 각각 꾸미면서 합쳐도 꾸미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 다시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관형사는 오로지 체언밖에 수식할 수가 없지만 부사는 용어 내에 관형사라든지 다른 부사, 심지어는 문장 전체까지 수식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관형사에 대해서 자세히 볼 건데요. 자, 관형사는 크게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지시관형사, 수관형사, 성상관형사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굉장히 좀 많아 보이겠지만 단순한 거니까 이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이름은 꼭 외워두셔야 돼요. 그냥 외우실 때는 가급적 이 순서를 그대로 지켜서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지시, 수, 성상 이 순서예요. 그럼 지시관형사는 무엇이냐? 이것은 발화 현장이나 문장 밖의 대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근칭, 중칭, 원칭, 미지칭, 부정칭이 있는데 자, 요 말 보니까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하나 있을 거예요. 네, 그렇죠. 우리가 대명사의 한 종류인 지시대명사가 다시 이런 식으로 갈라지는 걸 본 적이 있었죠. 그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근칭은 화자에게 가까운 것을 지칭할 때, 중칭은 청자에게 가까운 것, 원칭은요 둘 다에게 먼 것을 지칭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관형사가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사례는 이따가 선생님이 지시대명사랑 지시관형사가 헷갈리는 게 나오거든요. 그거를 볼 때 좀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수관형사라는 거는요 사물의 수량을 표시하는 관형사예요. 예를 들면 한, 두, 세 혹은 첫째, 둘째 이런 것들인데 자, 요것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하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체언 공부할 때 배웠던 수사라는 거랑 좀 헷갈릴 건데요. 자, 이것도 선생님이 두 개가 헷갈리지 않도록 이따가 예문을 통해서 보여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성상관형사가 있어요. 이 성상관형사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있는 일반적인 관형사의 종류인데 사실 성상관형사는 예시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자, 세헌, 첫, 옛 옳은, 웬, 외딴이라는 것이 있는데 얘는요 꾸밈을 받는 체언의 성질이나 상태를 수식하기 때문에 성질의 상태 앞대가리를 따와서 성상관형사라고 부르는 친구들이에요. 그럼 이제 다음에 예시들을 살펴보기 전에 앞서서 특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관형사는요 절대로 뒤에 조사를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관형사랑 다른 것들의 품사를 구분할 때 이러한 특징을 이용해서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관형사는요 체언 외에는 절대로 수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체언이냐 체언이 아니냐를 구분할 때 사실은 관형사의 수식 가능 유무를 갖고 따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관형어는 불변어이기 때문에 절대 형태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우리가 이 품사론 개관 시간에 품사를 구분하는 기준들이 있었죠. 형태, 기능, 의미의 순서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불변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모양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관형어를 연속으로 사용할 때는요 지시수 성상의 순서대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그 표를 보여줄 때 그 순서를 정확히 지켜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위에 있는 세 가지는 선생님이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쉬운 것일 뿐만 아니라 뒤에 좀 다른 것들을 보면 설명할 거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네 번째에 대한 사례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두 그루의 나무를 보시면은요, 이는요 지시관형사예요. 그 다음에 두는요 수관형사죠. 그루는 의존명사. 여기서 단위를 세는 단위성 의존명사가 되겠죠. 순서가 어떠냐면요. 지시 다음에 수가 나왔습니다. 성상은 지금 빠져 있어요. 지시랑 수, 성상 순서만 지키면 중간에 다른 것들이나 앞이나 뒤는 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새 신발하면은요. 저가 지시관형사, 새가 성상관형사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저두새집 하면은요. 지시, 수, 성상 순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순서를 어그러뜨리면 어색해져요. 보세요. 두이구루의 나무, 새저 신발, 새두 저집. 이런 뭔가 어색하죠. 자, 그런데 이거 공부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거는 보자마자 직관적으로 알아야 돼요. 이거를 머릿속으로 자꾸 이렇게 저렇게 바꾸면서 이게 왜 이상하지를 고민하면은요, 결국에는 이 순서가 어그러져도 여러분 머릿속에서 어색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를 순서를 바꾼 사례는 절대로 눈여겨보시면 안 되고요. 그냥 순서가 올바른 사례만 몇 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지시수 성상이라는 순서를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볼 거냐면요, 주의할 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형사랑 다른 거랑 헷갈리는 것이 있다고 했죠. 그거 첫 번째입니다. 지시관형사랑 지시대명사를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볼 건데 예문을 통해 볼 겁니다. 자, 이 아이가 네 동생이냐? 그 마음 변치 말아라. 그 다음에 저 산을 넘어야 한다. 각각 보면은 근칭, 중칭, 원칭, 지시관형사를 지금 사용한 거예요. 자, 그런데 얘들은 특징이 뭐냐면 항상 뒤에 체언이 와요. 아이, 마음, 산 전부 다 명사들이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지시대명사의 사례를 볼 겁니다. 자, 이는 그자가 배신했다는 증거다. 그와 같은 사실이 나를 괴롭게 만들었다. 이도 저도 다 귀찮다. 자, 이 친구들은 보면은요, 뒤에 다 뭐가 붙어 있어요? 조사가 붙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그저가 보이는 형태는 동일하지만 뒤에 조사를 붙일 수 있으면은 그것은 지시대명사고요. 뒤에 반드시 체언이 오는 경우에는 지시관형사라고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의할 점 두 번째입니다. 수관형사랑 수사를 구분하는 건데 이거는 선생님이 체언 설명할 때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어요. 자, 다시 보면은요. 한 사람, 두 사람, 첫째 건, 둘째 아이 했을 때는요. 여기 지금 선생님이 밑줄에 놓은 이 수관형사 뒤에 항상 명사와 같은 체언이 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수사인 경우는 어떠냐? 연필 하나를 꺼냈다. 조사가 붙죠. 둘이 함께 있다. 조사가 붙죠. 첫째가 보완, 둘째도 보완, 다 조사가 붙습니다. 특히 첫째, 둘째 같은 경우에는 형태가 아예 동일하잖아요. 근데 구분하는 방법은 아까 언급했던 이 관형사의 특징을 갖고 구분하시면 돼요. 관형사는 절대로 뒤에 조사를 붙일 수 없고 반드시 뒤에 체언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있는 첫째, 둘째 같은 경우에는요. 조사를 붙여버렸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수관형사랑 수사를 구분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의할 점 세 번째예요. 참고로 말하면 이 세 번째는 좀 복잡하기 때문에 1과 2로 나눠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형사와 용언의 관형사형을 구분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예를 보면은요. 자, 보세요. 새 인형, 저 아이, 그 음식, 옛사람, 그 다음 예시. 예쁜 인형, 자는 아이, 먹을 음식, 사랑하던 사람.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지금 수식하는 말들은 동일하지만 위랑 아래는 차이가 있죠. 위에 있는 새, 저, 그, 예시란 말은요. 형태 변화가 불가능해요. 그런데 예쁜, 자는, 먹을, 사랑하던 이거는요. 자, 용언의 어간, 예쁘다에다가 뭘 붙인 거냐면요. 은을 지금 붙인 거죠. 선생님이 못생긴 글씨를 좀 다시 보여주겠습니다. 자는 같은 경우에는요. 는을 붙이는 거고요. 을 같은 경우에는요. 말 그대로 을을 붙였죠. 그 다음에 사랑하던 애는요. 던을 붙였죠. 참고로 지금 이걸 다시 적어야겠네요. 정확하게 설명해줘야죠. 자, 이 친구는 그냥 을이 아니라 으하고 리을이에요. 자, 이렇게 괄호하는 거는 앞말 받침 따라서 들어가고 빠지고 자유롭다 그랬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간 뒤에 은는 을던이 붙어있는 것들은요. 관형사가 아니라 얘는요. 형용사이거나 혹은 동사, 즉 용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는 관형사, 밑에는 용언의 관형사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진짜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려하는 것들을 좀 설명할 겁니다. 자, 3-2번인데요. 모양이 같은 형용사랑 구분하는 게 있어요. 다시 관형사의 모양이랑 용언의 관형사형이 아예 모양이 똑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예시가 이런 게 있습니다. 지난 훈련이 끝난 후에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요 말이랑 다른 사람들은 모두 어디에 있지? 요 말이 완전 똑같아요. 보면은요. 그럼 이런 경우에 어떻게 이걸 구분하느냐? 구분하는 방법이 무려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관형사 다르는 불변이 오고요. 이 형용사의 활용형인 이 다르는요. 다르다라는 말이 변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거 이렇게 보고서
구분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방법은 별로 쓰잘데기 없는 방법이에요. 그럼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이제 의미를 사용하는 겁니다. 관형사 다르는요, 무엇 이외의라는 뜻이 있어요. 다시, 관형사 다르는 무엇 이외의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형용사의 활용형 다른, 즉 다르다가 변한 말은 뭐냐면요, 같지 아니하다 혹은 보통의 것보다 두드러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니라 이 방법을 가지고 이 위에를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보세요. 지금 지난 1년이 끝난 후에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는 거는요. 자, 여기요. 같지 아니다의 뜻이죠.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모두 어디쯤 거예요? 무엇 위에 어떤 것,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의미를 가지고 구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어려우면 세 번째 방법을 동원해 보면 되는데, 관형사 다르는요, 허술성이 없어요. 그런데 형용사의 활용형 다르는 서술성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형용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순서를 바꿔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위의 말,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이거는 서술이 되죠. 그런데 사람들이 다른,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죠? 이거는 사람들이 달라졌다라는 것과 다른 사람들이 어디 있잖아요. 이거는 의미상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술성이 있으면 이것은 형용사, 없으면 관형사라고 구분하시면 돼요. 그럼 마지막 네 번째 방법은 뭐냐? 영작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영어에 익숙한 친구들한테는 제일 손쉬운 방법입니다. 위에 있는 다른 형용사라고 했잖아요. 얘는요, different, 한국식 발음이죠. different로 이게 해석이 되고요. 그 다음에 관형사 다르는요, other를 가지고 집어넣어서 영작을 하시면 이게 조금 더 쉬운 방법이 될 겁니다. 잠시만요. 늦은 밤 강의를 찍으니까 목이 자꾸 막히네요. 자, 어쨌든 이 네 가지 방식은 사실 각각 다 완전한 방식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조금 문법적인 센스를 좀 동원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예시들을 여러분들이 각각 직접 한번 살펴보면서 스스로 다시 한번 분석하는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했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연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세 가지 예문을 추가로 줬습니다. 자, 이것과 저것은 다른 물건이라 그랬죠? 자, 여기서 다르다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는 물건이 그냥 정말 다른 거죠. different thing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다른이 바로 뭐냐면 형용사예요. 그런데 그는 자기 일밖에 다른 일에는 관심이 없다라고 하면 어떡하죠? 이거는 무엇 이외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친구는 관형사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는 역시 다르구나. 이거는 뭐냐면 해석하기에 따라서는요, 이 전문가는 좀 무엇 외에 다른 거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사실 얘는 무언가 좀 두드러진 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우리가 형용사라고 판단합니다. 의미상 말고 통사적으로 접근해도요, 전문가는 역시 달라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형용사라고 판단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관형사에 대해서 맞춰보고 부사로 들어갈 겁니다. 자, 부사는 사실 정말 복잡해요.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오히려 공부할 게 별로 없어요. 참 역설적이지만 어쨌든 부사의 정의는 아까 보다시피 주로 용언 앞에서 그 뜻을 분명하게 하는 품사라고 했죠. 근데 부사는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표를 보고 당황하지 마세요. 자, 첫 번째, 지금 이 지시부사라는 거랑 성상부사, 부정부사, 상징부사 네 가지가 있는데 얘는 성분부사라는 상위 항목으로 묶여요. 그 다음에 양태부사라는 것과 접속부사라는 게 있는데 이 친구는요, 문장부사라는 이 부분으로 묶입니다. 그런데 성분부사랑 문장부사를 구분하는 방법은요, 수식 범위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분부사랑 문장부사 이 두 가지만 사실 제대로 구분할 줄 알면 나머지는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예문을 뒤에 볼 건데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한번 나왔으니까 한번 살펴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시부사는요, 얘는 처소나 시간을 가리키거나 앞에 이야기에 나온 내용을 지시하는 거예요. 근데 형태를 보시면 이리그리 저리 요리고리 조리 이런 식으로 앞에 봤던 지시관형사랑 큰 차이가 없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성상부사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사의 형태입니다. 보시면은요, 뭐 용언의 성질 상태를 꾸미는 건데 뭐 잘, 높이, 빨리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그는 매우 잘 뛴다라든지 그는 매우 높이 뛴다라든지 그는 매우 빨리 달린다. 뭐 이런 식의 말을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부정부사라는 것은 뭐냐면 용언의 의미를 부정해 주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니라는 말, 뭐 아니 할 수 없다 할 때 쓰는 말 있죠. 그 다음에 못이라는 거는 나는 숙제를 못했다 이런 식으로 쓰는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상징부사는 우리가 흔히요 의성어나 의태어라는 개념으로 알고 있는 부사들입니다. 그래서 의성어라는 것은 사물의 소리를 본뜬 말, 그 다음에 의태어라는 것은 움직이는 모양을 본뜬 말인데 이 두 가지가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는 것들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의성, 의태어로 묶어서 설명합니다. 참고로 그래서 요즘에 이제 문학 문제에서는요 선택지를 낼 때 의성어나 의태어라고 사실 물어보는 일도 있지만 그냥 음성상징어라고 두 개를 묶어서 물어보는 일도 있어요. 자, 어쨌든 예시를 보면 의성어는 까옥까옥, 꼬르륵, 달그락, 딸랑딸랑 이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의태어는 꼬질꼬질, 나풀나풀, 느릿느릿, 뭐 덜컹, 덥석 이런 게 있고요. 의성이랑 의태어가 구분이 잘 안 되는 것은 꿀꺽 이런 거요. 도란도란 이런 것, 벌컥벌컥 이런 것이 있는데 아마 학생들에 따라서 저는요 도란도란은 대체 왜 이거 의성어의 범주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혹은요 딸랑딸랑이 대체 왜 의태어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친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에게 정리한 건 사전의 분류에 따라 정리한 거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두 가지가 엄밀하게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문장부사, 양태부사를 볼 건데요. 양태부사라는 것은 화자의 태도를 표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결코 이러면은요 부정적인 입장이 들어가죠. 그는 결코 그런 일 할 리가 없어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과연 이러면은요 약간 의문스러운 느낌이 들죠. 이런 식으로 결코, 과연, 만일, 비록, 부디, 제발 이런 말들은요 이 화자의 상태를 보여주는 건데 특징이 뭐냐면 문장부사라 그랬어요. 그래서 문장 전체를 수식하게 됩니다. 다만 이것들 중에서 일부는 간혹 가다가 그냥 특정한 문장 성분만 수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읽어보면서 이것은 뉘앙스를 가지고 판단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접속부사라는 것은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접속사예요. 그리고 그런데 그래서 그러나 이런 것들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뭘 볼 거냐면요 성분부사랑 이제 문장부사를 간단하게 구분하는 예를 좀 볼 겁니다. 자, 위에는 성분부사의 사례예요. 옷을 잘 입고 왔니? 해서 잘은요 입고 왔니? 이거를 꾸며주는 거죠. 특정 부분만 꾸며주기 때문에 성분부사예요. 네, 이 옷은 정말 따뜻해요. 아이쿠, 여기 오타가 있어요. 띄어쓰기를 안 했네요. 이 옷은 정말 따뜻해요. 정말이 따뜻해요라는 요 한 단어만 꾸며주고 있죠. 그 다음에 M이야, 국이 너무 짜구나 이러면 너무가 짜구나라만 이것만 지금 수식해주고요. 그래요, 저는 아주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주가 적당하다라는 특정 성분만 꾸며주죠. 그런데 이 뒤에 있는 문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연 그 사람은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구나. 과연 그 사람은 과연 정말 훌륭한 사람이구나. 이런 식으로 전체를 꾸며주죠. 부디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디 제 말씀을 좀 들어주세요라고 하면요. 이 뒤에 있는 모든 의미를 다 수식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위에는 성분부사, 밑에는 문장부사의 사례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다음에 뭘 볼 거냐면요. 자, 관형사랑 부사가 어떤 차이점이 있고 부사는 부사대로의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볼 거예요. 자, 첫 번째, 관형사와는 달리요. 이 부사는 여러 품사를 꾸밀 수 있고요. 심지어 문장 전체도 꾸밀 수 있어요. 이건 아까도 본 겁니다. 넘어갈게요. 두 번째, 자, 관형사와는 달리 문장에서의 위치가 부사는 좀 자유로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새 책을 샀다 해서 새라는 관형사는 뒤로 넘길 수가 없습니다. 책을 새 샀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부사는 안 그래요. 목이 좀 계속 막힙니다. 미안합니다. 부사는 안 그래요. 어서 학교에 가거라. 학교에 어서 가거라. 이 뒤에 안 써놨지만 학교에 가거라 어서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근데 항상 그런 것은 아니고 대체적으로 그런 특징이 있다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관형사와는 달리 부사는 조사를 붙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직도 해야 할 것이 많이 남았다. 아직이라는 말 뒤에 조사도가 붙었죠. 그 다음에 잘도 가르친다 해서 잘 뒤에 도라는 조사가 붙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보조사에서 설명했지만 다시 설명하면요. 보조사는 격조사와는 달리 부사 뒤에도 붙일 수 있다는 것과 연결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특징이 뭐가 있냐면요. 관형사와는 달리 좀 독립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밥을 얼마나 먹은 거야? 여기서 많이 라고 혼자
그냥 이 단어 하나만 써서 그냥 문장 구성을 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관형사는 절대로 그렇게 불가합니다. 자, 위로 올라가 볼게요. 너 무슨 책 샀어? 새 책. 이렇게 하면 말이 되는데 무슨 책을 샀니? 새.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런 식의 차이점을 갖고 있다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코 짧지 않은 수식원 강의를 했는데 사실 선생님 마음으로는 참 설명할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쓰고 있는 책 2권 중에서 이 좀 설명이 자세한 책은 관형사랑 부사하면 설명이 거의 10페이지 가까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너무 지나치게 많은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거는 그래도 이 정도는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요거는 꼭 다른 것과 구분하는 좀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알아야 한다. 위주로 좀 설명을 진행을 했습니다. 너무 많았다고 날 미워하시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끝이에요. 다음 시간에는 독립원이랑 용어를 알아볼 건데 독립원은 진짜로 별로 설명할 게 없어요. 그런데 용어는 설명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용어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알아볼 거고요. 용어의 구체적인 내용은 활용론 시간에 넘겨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안녕.